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책벌레에서 책을 읽고 있는 책읽지라입니다. 오늘 일요일 밤이네요. 참 주말은 어쩜 이렇게 빨리 가는지. 여러분들은 잘 보내셨나요? 오늘 폭염이라고 했는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덥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오늘 일요일을 잘 마무리하고 사무실에 들어와서 약간 배경이 바뀌었죠? 막 원래 이 사무실 한쪽 공간에 굉장히 막 짐이 쌓여 있었는데, 정리를 하고 조금 예쁘게는 아니고, 스튜디오를 나름 꾸며봤어요. 사무실 한쪽에. 보여드릴까요? 그냥 이렇게 책상을 깨끗하게 제가 정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방송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저희 원센텐스로 만든 액자가 있어서 이걸 이렇게 놓고, 나름 환경 미화를 해봤어요. 저희 사무실의 모습이고요. 네, 저는 이제 한쪽에 이렇게 아이쿠, 공간을 마련해봤습니다. 네, 많이들 들어오셨는데 주말 잘 보내셨나요? 네, 장지원님 1등으로 들어오셨고, 박형준님보다 장지원님이 1등 찍으셨네요. 데이먼님, 지은님, 네, 은부님, 김이나 씨 닮으셨다고? 김이나 씨 얼굴을 모르겠어요. 김영우님, 이진숙님, 박경준님, 김영철님, 네, 다들 그리고 김예종님, 정명선님, 다들 반갑습니다. 네, 일요일 밤에 다들 우리 서로 마음을 차분하게 월요일을 준비할 수 있는 책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에 이어서 9년 전의 기도라는 책을 읽어드릴 거예요. 어제 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안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네, 팔이 아프네요. 152회 아쿠타가와상 수상작 이어서 작년에 수상을 한 작품이고요. 제가 어떤 상인지 좀 찾아봤는데, 아쿠타가와라는 작가, 소설가 아쿠타가와 류노스케의 문학적 업적을 기려서 1935년, 무려 1935년에 제정됐대요. 그래서 1년에 2차례 이제 일본의 그 소설에 대해서 수상하는 상으로 일본의 최고 권위의 상이라고 하는데, 저는 정확히는 모르겠고, 준목님이 혹시 들어와 계시면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땅한 작품이 없는 경우에는 작을 발표 안 할 때도 있대요. 그래서 지금까지 최근 20년간은 4번 정도는 수상자가 없었다고 하고요. 찾아보니까 153회 또 다른 수상자가 발표됐었던 걸 보면 이제 1월이랑 7월에 그 발표를 한다고 하니 이제 완전히 최신은 아닌데 비교적 빠르게 국내에 번역돼서 들어왔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우리나라로 치면은 약간 이상문학상? 이 생각이 났어요. 왜냐면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이제 그 소설가를 기려서 만든 문학상이라는 점에서 그런 상을 받았던 작품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도 한강의 작가님의 채식주의자를 읽어드렸잖아요. 근데 그 책도 제가 정말 재미있게 읽었지만 소개해드리기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냐면 어떤 막 사건이 예를 들면 종일기원 같은 경우는 사건이 이렇게 쭉 일어나는 순서가 있어서 스토리를 들려드리는 것도 굉장히 재밌었는데 한강 작가님의 소설도 약간 내면에 대한 묘사나 이제 상황에 대한 그런 세밀함이 있었기 때문에 읽어드리기가 쉽지 않았는데, 이 9년 전의 기도도 굉장히 그러합니다. 어떤 막 역동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소설은 아닌데요. 읽으면서 굉장히 그 마음이 많이 동요되는 삶이라는 게 참 그럴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어떤 막 이렇게 시간적인 선형으로 흘러가는 어떤 사건들이라기보다는 어떤 시간의 단면, 그 단면을 좀 자세하게 내밀하게 얘기를 해주는 그런 소설이어서 굉장히 좋은 기분으로 읽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지원님, 라디오 DJ 했으면 좋겠다고. 저는 제가 사실 목소리가 좋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네. 정말 페북 패친분들은 참 착하신 것 같아요. 네, 임태미님, 매일 밤 10시 반에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김수향님은 9년 전의 기도라는 제목이 마음에 든다고. 그러니까 9년 전에 어떤 주인공 사나이가 젊었을 때 혹은 이제 아이를 낳기 전에 겪었던 일과 그때의 기도와 그리고 현재 내가 어떤 장애가 있는 아이를 키우는 미혼모로서의 시간적 병행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 주인공이 사나이고요. 사나이는 그 캐나다 남성인 프레드릭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아요. 케빈이라는 아이를 낳는데 3년 동안 도쿄에서 동거를 하면서 아이를 낳았고, 근데 아이를 낳은 지 1년 만에 아이가 이제 좀 정상적인 아동이 아니다 보니까 남편이 갑자기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자취를 간쳐요. 그래서 사나이가 혼자 키우려고 열심히 해보지만 도쿄의 물가와 자기의 경제 재정 상황으로는 키울 수 없었기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아버지는 중학교 선생님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 아들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어쩔 줄 몰라 하는, 아이가 발작할 때 할아버지가 어떻게 해주지 못하는 그런 착한 그런 성정을 지닌 아버지의 모습까지 지난 시간에 읽어드렸던 것 같고요. 그리고 어머니는 약간 속물근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 거 보기 안 좋다, 그런 면도 있고, 또 이제 처음에는 외국인이라고 해서 반대를 했지만 이 프레드릭이라는 친구가 연봉이 굉장히 웬만한 일본인보다 높았기 때문에 또 굉장히 이제 좋아하기도 하고, 또 중간에 나오는 장면 중에는 이제 이 어머니가 도쿄에 놀러 왔는데 이 사나이와 남편이 사는 집이 정말 으리으리하게 막 되게 그런 중산층의 아파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막 되게 놀라가지고 또 되게 굉장히 좋아하다가 과연 이 행복이 오래 갈 수 있을까? 어머니가 막 이런 불안을 좀 나타내기도 하고, 약간 어머니는 조금 이제 그 속물근성이 있고 그것이 사나이를 또 괴롭게 하는 요인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읽어드릴 장면은 이제 사나이와 또 사나이는 자기가 태어난 고향으로 왔지만 고향에서 또 어머니가 태어난 문섬이라는 이제 곳에 가까운 그 섬에 이제 가게 돼요. 아들과 어머니와 아버지와 함께. 그 장면부터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밖으로 섬이 보였다. 첫 번째 기항지인 흑섬이다. 섬이 점점 커지더니 해안에 옹기종기 모인 집들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블루마린 호는 콘크리트 방파제 옆을 스치며 항구로 들어섰다. 방파제에는 재를 뒤집어 쓴 듯한 털색에 개를 거느린 노파가 선체로 그 옆에서 낚싯줄을 들이운 노인을 향해 열심히 뭐라고 말하고 있었다. 개가 배를 보고 지저댔다. 그렇지만 엔진 소리에 묻혀 들리지 않았다. 격렬하게 움직이는 개의 입이 침묵의 덩어리를 쏘아대는 것 같았다. 케빈은 옆에 앉은 채 아직도 잠들어 있다. 창밖으로 비쳐드는 햇살로 아들의 볼에 난 솜털이 황금색 불꽃처럼 빛나 보였다. 항구에는 배를 기다리는 사람이 없었다. 오로지 두 사람의 승객, 사나이와 케빈의 목적지는 문섬이다. 네,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나이와 케빈이 어머니가 계신 문섬으로 지금 둘이서 가는 중이네요. 그리고 자기가 태어난 고향 마을은 리아스식 해안이에요. 이렇게 우리나라 서해가 되겠죠? 울퉁불퉁한 그런 이제 만이나 곳이 많은 그런 해안이고, 그 중에서도 이제 섬이 2개 있는데 배를 타고 항상 흑섬을 거쳐서 문섬에 가야 되고, 이 사나의 어머니의 고향은 문섬입니다. 항구로 이어지는 길을 천천히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늙은 어부의 모습이 창밖으로 보였다. 선장이 손을 들어 인사했다. 커다란 그늘 속에 깊이 잠긴 산기슭의 초목이나 집들이 꾸는 꿈속에서 그 꿈을 이어주는 시린 듯 어부가 나아가는 것 같았다. 그 광경은 어느 영화의 한 장면처럼 노스텔지어를 불러일으켰다. 케빈을 깨워 바깥 풍경을 보여주고 싶었다. 어깨에 손을 올리고 마구 흔들고 싶은 충동에 휩싸였다. 고장난 장난감을 마구 흔들면 어쩌다 부품끼리 서로 부딪히다 전류가 통해서 움직일 때가 있다.
실제로 그녀는 마치 뭔가에 씌인 사람처럼 아들의 피부에 멍자국이 남을 만큼 세차게 검어지고 몇 번이나 격하게 흔들기도 했었다. 아들에게 달라붙은 저 몸부림치는 지렁이를 영원히 추방하기 위해서. 그러나 그런 행위는 아들을 더욱 지렁이로 만들어버릴 따름이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선장의 얼굴을 덮은 선글라스에 빛이 반사된다. 사나이는 놀랐다. 선장이 그만두라고 손을 흔들었던 것이다. 선장에게는, 아니 이 마을 사람들 모두에게 사나이의 속내가 들여다보이는 것은 아닐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한순간 그냥 믿어버릴 참이었다. 네, 요 장면에 이제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 사나이가 지금 속으로 가만히 잠들고 있는 아들의 모습을 고이 보다가, 하지만, 오토바이 소리가. 하지만 이 아이를 막 문득 흔들어 일으켜서 막 깨워보고 싶은 그런 충동을 갖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아이가 발작을 일으킬 때 그렇게 막 세게 흔들었던 적도 많은 거고, 그러다 보니까 사나이라는 친구는 항상 죄책감을 가지고 삽니다. 뭐만 해도 내 잘못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 저 밖에서 선장이 그냥 담배꽁초를 터는 그런 어떤 제스처에도 이게 나한테 어떤 보내는 제스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실제로 선장은 사나이를 제지한 것이 아니었다. 손을 가볍게 흔든 것은 담배꽁초를 버리기 위해서였다. 그런 다음 힐끗 손목시계를 보더니 배로 돌아왔다. 밧줄을 풀어 배 안으로 집어 던진다. 엔진이 웅웅거리면서 선체가 부르르 떨렸다. 방송도 하지 않고 배는 움직이기 시작했다. 창을 가득 덮었던 섬이 점점 멀어져 간다. 네. 그러면서 이제 다시 옛날에 그 장면에 대해서 회상을 하는데요. 대학 2학년 여름방학 때 사이좋게 지내던 사카이 나오라는 친구를 데리고 함께 귀향한 적이 있었다. 아버지는 딸의 친구 앞에서 괜찮은 아버지를 연출해보려 했다. 저녁 자리에서 사카다 나오에게 열심히 술을 권했다. 감사합니다 하고 아버지가 따라주는 술을 거침없이 들이키던 사카다 나오가 사나이 쪽을 바라보면서 어라, 사나이 뭐해? 오늘은 왜 안 마셔? 라고 하는 통에 사나이는 얼마나 민망했는지 모른다. 힐끗 옆을 보니 어머니의 표정이 일순 일그러져 있다. 사카다 나오는 밥을 먹은 뒤 잠깐 한 대 피우고 오겠습니다 하고 마당으로 나갔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기집애가 담배나 피우고 라고 어머니는 미간을 찌푸리며 잠시 자신의 딸이 확실히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사나이는 대학 때까지 담배를 피우지 않았다. 취직해서 자식 셋을 둔 호라비를 만나고부터 맨솔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다. 귀향하기 전에는 호주머니는 물론이고 숄더백에도 담배값이 들어있지 않나 확인했다. 소지품 검사를 하듯이 어머니는 사나이의 가방을 멋대로 들여다보는 버릇이 있었기 때문이다. 한 번은 그 현장을 목격하고 어머니에게 대든 적도 있었다. 딸의 험악한 기세에 눌려 미안해, 미안하다고 그러잖아 하고 어머니는 되뇌었다. 그러나 말뿐이었다. 아무런 죄의식도 없었다. 개가 다른 개 꼬리에 대고 냄새를 맡듯이 어머니는 딸의 가방에 코를 들이미는 것이었다. 냄새 때문에 금방 들통이 날 터이므로 집에서 피울 수는 없었다. 그렇다고 바깥에서 피울 수도 없었다. 이제 그러다 보니 고향에 내려와서도 그 바깥에 나가서 이제 방파제 위에서 담배를 피우곤 합니다. 근데 이 동네가 워낙 작다 보니 담배불을 빌리고 또 담배를 피우면서 만나는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담배 피는 모습을 어머니한테 말하지 말라고 부탁을 하지만 이제 실제로는 워낙 작은 동네이기 때문에 다시 나중에 집에 나중에 사카다 나오라는 친구가 같이 와가지고 방파제가 담배를 피웠잖아요. 그거를 잠깐만요, 모기가 그거를 대루 형님이라는 마을의 형님이 그거를 발견을 했고 나중에 엄마한테 말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카다 나오가 후쿠오카로 돌아간 뒤 참돔을 가지고 온 대루 형님이 대문 앞에서 어머니와 나누는 대화가 들렸다. 기집애가 담배나 피웠사고 말이야. 그런 다음 대루 형님은 흐응 하고 콧소리를 냈다. 다시는 대루 형님하고 말도 안 섞을 거라 다짐했다. 그러나 동시에 얼굴을 마주치면 절대 그러지 못하리라는 생각도 들었다. 여기는 누가 누군지 얼굴만 봐도 다 아는 작은 마을이다. 네, 그래서 이 책의 좀 특징이 약간 내용이 이렇게 왔다 갔다 전기가 돼요. 그런데 나중에 그 이야기의 조각들이 또 다 맞춰지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제 읽어드리면서 어디를 읽어드려야 되나 좀 고민을 했는데 이 장면도 조금 지나가는 장면이지만 중요해서 읽어드렸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고향 우리 집에 왔었던 사카다 나오하고는 오랜 시간 동안 연락을 하지 못했습니다. 사카다 나오하고도 오래 연락하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전화한 것이 캐나다 여행에서 돌아온 다음이었다. 얼마나 대단한 여행이었는지 사나이는 다소 과장해서 재미있게 떠들었다. 그러니까 주인공은 캐나다에 갔다 와서 이걸 신나게 떠들었어요. 그러나 핸드폰 건너편에서 들려오는 상대의 대응은 이야기하는 사람의 열의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었다. 마음이 딴 곳에 가 있는 듯한 친구의 반응에서 사나이는 실망하고 말았다. 그때 사카다 나오의 어머니가 말기암으로 입원 중이라는 것만 알았었더라도 사나이는 그리 낙담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사실 말기암이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이 사나이한테 말하지는 않았지만 전화를 받으면서도 그 신나게 받아주지 못했던 거죠. 근데 이거를 몇 년 후에 어머니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사카다 나오라고 네가 대학생 때 데리고 온 아이 맞지? 어머니 입으로 그 이름을 듣고 사나이는 놀랐다. 그건 그런데 왜? 어머니가 돌아가신 모양이야. 상중이라 연하장을 보낼 수 없다는 엽서가 왔어. 사나이는 입을 꾹 다물었다. 사카다 나오와 연락을 취할 마지막 기회였을지도 모른다. 실제로 사나이는 전화와 메일을 보내봤지만 옛날 주소가 아니었다. 엽서에 적힌 주소로 위로의 편지를 보내봤지만 답장이 없었다. 사카다 나오와 마지막으로 전화로 이야기했을 때 그 철없던 모습을 생각하니 부끄러웠다. 그때 캐나다 여행에 대해 말을 하면서 사나이는 사실 막 예감하기 시작한 사랑에 대해 전하고 싶었다. 흥분한 말투였을 것이다. 발효하기 시작한 사랑에 취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 사랑은 이미 오래전에 끝났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발효가 아니라 부패였다. 그러니까 사나이라는 이 주인공은 캐나다에 가서 사랑에 빠져서 오게 되고 그 남자가 프레드릭이고 다시 말하면 케빈의 아빠거든요. 그래서 이미 그 사랑에 빠지고 돌아왔을 때 흥분한 마음을 사카다나오한테 막 떠들었을 텐데 사카다나오는 그때 어머니가 말기암으로 입원 중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을 때였던 거죠. 그 부패에서 발생한 독이 사나이의 몸을 통해 아들에게 전해지고 말았을까? 그렇다면 모든 것은 사나의 탓이다. 무릎이 케빈의 머리가 무겁게 움직였다. 땀에 젖은 케빈의 머리카락을 살짝 쓰다듬었다. 자, 이걸 보면서 이 책에서 표현된 건 아니지만 이렇게 아픈 아이를 둔 엄마란 내가 옛날 일을 회상하면서도 그때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때 그 사랑이 아니라 부패였다. 그 부패에서 발생한 독이 내 아들한테 간 것이었을까? 그렇다면 그건 내 잘못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 독백을 하면서 고통에 사실 휩싸입니다. 그러면서 사나에는 그 여기에 계속 나오는 밑장 언니가 있죠. 9년 전에 캐나다에 같이 함께 여행 갔던 언니였는데 사실은 사나이보다 30살 정도는 많은 언니고요. 근데 그때도 그 미치 언니 본인은 이제 결혼을 하기 전이었지만 이 밑장 언니한테는 아픈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 대해서 그때 밑장 언니가 얘기했던 것들이 본인의 머리 뇌리에 많이 남았고 그것이 계속 오버랩되는 장면이 이어지는데요. 사나이는 와타나베 미치에 대해 그 아들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밑장 언니의 아들이 중병으로 대학병원에 입원해 있다. 밑장 언니에게 자식이 몇이나 되는지 사나이는 모른다. 다만 9년 전 여행 때 몇 번이나 아들의 얘기를 한 적이 있다. 태평양을 넘어가는 비행기 안에서 아이가 격하게 울부짖는 것을 들으면서 밑장 언니가 누구를 향해서인지 주위의 짜증스런 반응을 달래려는 듯이
아니 거기에 반발이라도 하듯이 이건 아이의 울음일 뿐이라고 드세게 말했던 것이 기억난다. 우리 애도 잘 울었어. 아무리 어르고 달래도 울음을 그치지 않아. 아무리 해도 울음을 그치지 않았어. 분명 그런 목소리가 기억에 남아 있었다. 그 우리 애가 지금 대학병원에 입원 중인 아들이 분명했다. 자, 상황은 다시 그 토론토에서, 캐나다에서 같이 여행했던 그 시점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밑장과 사나이는 그때 당시 같은 방을 쓰면서 이제 친해지게 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방은 어두웠다. 머리맡에 놓아둔 손목시계를 보니 아직 3시 반이었다. 몸을 일으키고 창으로 눈길을 돌려보니 그림자가 보였다. 밑장 언니였다. 커튼 틈새로 바깥을 살피고 있었다. 언니 앉아? 사나이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어쩐지 길이 깨끗하다 했더니 봐 사나이짱 저걸 보라니까? 완전히 달라. 저길 봐 사람 키보다 더 큰 타이어가 붙어있어. 가로등이 비추는 길 위에는 커다란 트럭이 멈춰서 있었다. 밑장 언니는 끊임없이 끝도 없이 감탄하고 있었다. 길가에 멈춰서서 작업을 하는 청소차는 우리 시골 마을에서 보는 수산회사의 가장 큰 트럭보다도 훨씬 더 컸다. 헬멧을 쓰고 형광 테이프가 붙은 작업복 차림에 고무장갑을 낀 검은 피부의 청소부들이 드럼통만한 쓰레기통을 끌고 간다. 봐, 저거 봐, 사나이짱. 정말 잘 만들지 않았어? 쓰레기통이 다 똑같이 생긴 데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 쓰레기통은 꼭 꽤 무거워 보였지만 청소부들은 그걸 가볍게 기울이기만 하면 그만이었다. 트럭 아래에는 쓰레기통 2개를 걸 수 있는 고리가 달려 있었다. 청소부가 장갑 낀 손으로 버튼을 누른다. 모터가 돌아가고 소리가 나고 들려 올라간 쓰레기통은 크게 기울여진다. 그 움직임으로 자연스럽게 뚜껑이 열리면서 쓰레기가 쏟아지는 것이다. 지금 이제 이 밑장과 사나이와 또 그 시골 마을의 아줌마들은 캐나다로 약간 연수 같은 걸 프로그램 같은 걸 간 상황이고요. 어제 제가 약간 삼척을 떠올리면서 물론 삼척보다는 어떤 서해의 어떤 마을에 더 가깝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시골 아낙네들이 캐나다에 가서 이런 상황을 구경하니 얼마나 좀 신기한 거죠. 편리하게 돼 있네. 저러면 일하기도 정말 수월하겠어. 밑장 언니는 시골의 별하늘을 본 도회지의 아이처럼 눈을 반짝이며 동뜨기 전 쓰레기 수거 작업을 하는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런데 밑장 언니, 왜 그런 데 관심을 가져? 관심? 그야 보통은 길거리에 쓰레기통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그러잖아? 그런가? 밑장 언니는 조금 새침한 표정으로 말했다. 아, 혹시 우리 남편과 아이가 청소부라서. 청소부? 밑장 언니 남편이랑 아들이 청소차를 타? 밑장 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둘 다 공무원이야? 사나이짱, 너는 정말 어느 시대 얘기를 하는 거니? 청소는 벌써 옛날의 민간업자에게 위탁되었어. 아, 그랬어? 내가 어릴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키가 작고 뚱뚱한 불상처럼 생긴 아저씨하고 볼에서 턱까지 화상 흔적이 있는 키 크고 야인 아저씨가 청소차를 타고 쓰레기를 치우러 왔었는데 저 사람들도 공무원이라고 아버지가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사나이는 청소하는 아저씨들이 공무원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다 민간업체에 넘어가서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때 얘기를 밑장 언니가 해주는데 시간상 간단하게 얘기를 해드리면 그 청소차 아저씨들이 청소 어느 날 하다가 청소 안에서 원숭이 사체가 발견됐다고 해요. 모르겠지만 이 지역에는 원숭이가 좀 이렇게 들고양이처럼 자주 그런 출몰하는 지역이었던 것 같고 그런 원숭이 사체를 또 시골 마을이니까 이제 누가 그냥 쓰레기통에 지어 넣어놨는데 약간 원숭이 사체에 대해서 약간 미신 같은 게 있었던 거죠. 사람들이 부정 탄다고. 그래서 그냥 바닷가에 던졌는데 그리고 나서 그 장갑을 벗고서 손으로 얼굴에 땀을 훔쳤는데 그 다음부터 여기 화상 자국이 났다는
그런 얘기를 밑장 언니가 해줍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그 형님이 그 얼굴에 화상 자국이 난 형님이 우리 아들을 끌어안은 적이 있었는데 혹시 그게 잘못되었는지도 라고 네, 그런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때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아까 사나이도 되게 사실은 상관관계가 없는 건데 그것 때문에 우리 아들이 잘못된 게 아닐까? 이러면서 되게 어떤 죄책감을 느끼는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밑장 언니도 되게 상관관계가 없어 보이는 일이지만 그런 어떤 사건 하나에도 아들이 불편한 어떤 장애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아들이 그렇지 않을까 이제 그런 걱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혼잣말을 하는데 아들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그 애가 혼자 정말 살아갈 수 있을지 사나이를 곁에 두고서 밑장 언니는 사나이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을 향해 말을 하고 있었다. 창을 등지고 선 밑장 언니의 뒤편에 슬픔이 버티고 서 있었다. 슬픔은 아직 어슴푸레한 공기 속에서 처음으로 그 모습을 나타내고는 밑장 언니의 어깨를 부드럽게 쓰다듬고 있었다. 사나이는 이윽고 입을 열었다. 그렇지만 다음에도 입찰을 잘하면 아주머니 남편과 아들이 계속 일을 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럼 사나이 짱 고마워. 이러면서 그 당시에는 이 언니의 슬픔에 대해서 사나이가 좀 위로를 해야 되는 입장이었고요. 저는 여기서 되게 좋았던 구절 하나가 창을 등지고 선 밑장 언니의 뒤편에 슬픔이 버티고 서 있었다. 이 말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이 소설이 이제 좀 그런 어떤 풍경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시간이 조금 초과될 것 같지만 조금 중요한 부분을 조금 더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이 사실 사나이와 이 밑장 언니는 이 소설 이후에 그러니까 9년 이후에는 한 번도 서로 만나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어떤 그때 언니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사나이는 위로를 받고 언니의 마음과 교감을 하는 그런 장면들이 이렇게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현실에서 바닷가에서 이렇게 그 무틀 바라보니 고지의 끝쪽에 하얀색 굴뚝 하나가 보였다. 연기는 나지 않았다. 예전에 쓰레기 소각장이 있던 자리다. 쓰레기 처리장을 합병한 이후에 친환경 센터가 실제로 건설되었는지 사나이는 모른다. 쓰레기 소각장 굴뚝을 바라보며 사나이는 생각했다. 설령 저곳이 합병 이후에 사용된다 하더라도 그리고 설령 밑장 언니의 남편과 아들이 일하는 회사가 입찰을 받아 청소 사업 수주에 성공을 했다 하더라도 적어도 밑장 언니의 아들은 일을 하지 못할 것이다. 네. 왜냐면 언니의 아들은 아프기 때문이죠. 그리고 언니는 그 아들의 미래를 끊임없이 걱정해왔고, 제가 생각했던 클라이막스 한 파트를 더 읽어드릴게요. 그 당시에 그 캐나다에 같이 여행 갔을 때 호텔방에서 밑장 언니가 작은 수첩에 뭔가를 적어 넣었다. 물어보니 일기라고 했다. 그렇지만 이건 여행용 일기니까 일본에 돌아가면 다시 옮겨 적을 거야. 이 아줌마는 말이야. 이래봬도 아들이 태어난 뒤로 그니까 35년 동안 일기를 썼단다. 무엇을 했고 누구를 만났고 어디 갔었는지 모두 적어두었어. 그렇게 매일 적는 일기에 캐나다 여행 전에 어느 날 오늘 아들이 여행 때 쓰라면서 빨간 배낭을 사주었다고 밑장 언니는 적었을까? 그리고 아주 오래전 30년도 전에 오늘 아들이 처음으로 웃었다고 적어두었을까? 오늘 아들이 처음으로 몸을 뒤집었다. 오늘 처음으로 바닥에 앉았다. 오늘 처음으로 손을 흔들었다. 오늘 처음으로 혼자서 섰다. 오늘 처음으로 손을 잡고 걸었다. 오늘 처음으로 걸었다. 오늘 처음으로 엄마 하고 말했다. 라고 적어두었을까? 오늘 아들이 울어서 너무 많이 울어서 갈갈이 찢긴 지렁이처럼 발버둥을 치며 울었다 라고 적은 날이 있었을까? 그리고 같이 캐나다 여행을 하고 9년이란 세월이 흐른 지금
오늘 아들은 몸이 안 좋은지 괴로워 보였다. 오늘 갑자기 딸꾹질을 하더니 멈추지 않았다. 오늘 아들이 넘어졌다. 오늘 MRI 검진에서 뇌종양이 발견되었다. 오늘 대학병원에 입원해서 바로 수술을 받았다. 라고 거듭대는 오늘을 있는 힘을 다해 버티려고 볼펜 끝에 힘을 넣어 꾹꾹 눌렀었을까? 라고, 네, 이제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9년 전에 언니는 여행 중에도 항상 일기를 쓰고 있었고, 나에게 나는 아들이 태어난 뒤로 항상 일기를 써서 누구를 만났고 뭐를 했는지를 적어두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언니가 그렇게 하루하루를 우리 아들이랑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적어두면서 언니는 버텨나갔던 걸까? 이제 이런 이야기이고요.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이제 읽어드리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어떤 이렇게 계속 마음을 묘사하는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읽으면서 사실 너무 좋았는데 어떤 부분에 밑줄을 치고 어떤 부분에 읽어야 될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던 책입니다. 그래서 한번 그래도 관심이 있으신 분은 조금 더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채식주의자, 그러니까 글을 그 유튜브에 올려놨는데, 다 올리죠, 저희 방송을. 근데 채식주의자가 물론 제목 때문에도 그렇겠지만 가장 많은 사람들이 또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소설을 소개하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서 소개를 해보았고요. 그리고 이 작가가 수상소감 을 남긴 게 있는데 이 부분이 이 소설이 왜 쓰여졌는지 네 그런 부분을 좀 남겨드릴게요. 네, 이준묵님은 소설을 읽으신 것 같아요. 에피소드가 좀 왔다 갔다 하지만 각각의 에피소드가 다 여운이 남는다고. 맞아요. 그런 되게 소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수상소감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어려서부터 맞벌이 부모 밑에서 자랐고 넉넉하지 않은 집안 형편 때문에 꾸준히 일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나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아버지는 엄했지만 아이들과 많은 대화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가족과의 대화가 지금의 글쓰기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많은 부모라도 아이들과의 대화가 없다면 가정 내에서 어떤 연결고리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대화할 때에 눈빛과 행동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세상에는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들어줄 사람이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무시하거나 대충 들어 넘기지 말라고 하는 부모님의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내 소설에는 장애가 있는 사람이나 소수자의 어려움을 안고 있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와 무관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해변의 작은 마을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시골 어촌의 진한 인간관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도시보다 오이타의 시골은 독특합니다. 리아스식 해안의 바다와 산이 뒤얽힌 독특한 풍경을 가진 땅에서 태어나고 자라 다양한 사건을 접해온 것이 지금 글을 쓰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작품을 쓴다는 것은 토지나 장소 없이는 성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나의 경우는 그것이 고향이었습니다. 그 땅에서 받은 것을 문학으로 옮겼습니다. 소설은 토지에 기인한 것입니다. 세계의 문학과 땅도 인간을 그렸습니다. 이 작품이 토지의 힘이라는 평가를 받은 것이 대단히 기쁩니다. 라고 작가가 수상소감을 남겼습니다. 수상소감에서 이 작가가 어떤 마음으로 이 소설을 썼구나 이런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읽어드린 것들이 전체적인 내용 전달은 잘 안 됐겠지만 이 작가의 어떤 따뜻한 인간미를 느끼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소설을 추천드리고 싶은 오늘은 사람이 아니고 상황은요. 그냥 모처럼 시간이 나는 주말, 나 혼자일 때, 그리고 조금은 지친 마음이 들었을 때 그냥 조용한 카페에 가서 혼자 이 소설을 읽어보면 어떨까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9년 전의 기도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관심이 있는 분은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내일 제가 소개해 드릴 거는 조금 더
이제 미술에 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화가의 마지막 그림이라는 책을 선정해 보았습니다. 이유리 작가님의 작품이고요. 뭐라고 해야 되지? 그리고 여기에는 이렇게 그림이 많아요.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그 그림들이 우리한테 되게 익숙한 뭐 이런 이중섭 작가나 뭐 그런 분들이 많아서 여러분들이 또 흥미를 가지고 들어주실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이 화가의 마지막 그림에는 정말 깜짝 이벤트도 숨어 있으니 여러분 내일이랑 모레 방송도 함께 해주세요. 그러면 일요일 밤인데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많은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저는 또 내일 책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포근한 마음으로 얼른 주무시고 내일 월요일도 화이팅해요. 안녕히 주무세요.